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파트야. 시험에. 우선 제목이 뭐로 잡혀있지? 집행부정지 원칙 그랬지? 그러면 이거야, 이 뜻이야. 자, A가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거 위법 부당하니까 취소시켜달라.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했지. 그러면 취소시켜달라고 청구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안 멈춰요.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돼? 청구한 거와 상관없이 영업 못하는 거야. 영업 못하는 상태에서 싸우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원칙이야. 이 얘기는 이제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야. 행정소송을 해도 소송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응? 근데 여기에는 이제 나라마다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는 국민이 청구를 하면 효력이 일단 멈추게 돼 있어. 판정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멈춰서 영업은 계속 하면서 판정 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프랑스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효력이 안 멈추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에 중점을 놔요? 국민의 구제보다는 행정조치가 일단은 효력이 안 멈추게 계속 유지되게 하니까 행정 목적 달성을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응? 상대적으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법 규정 뭐라고 돼 있어?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그래서 그 청구 대상인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지? 그럼 이걸 예를 들면 자기한테 세금 부과한 거 위법이다. 그리고 청구를 했다 그래서 안 멈추니까 내라는 기간 내에 세금 안 내면 우리가 배운 대로 독촉장 보내고 재산 압류 조치 들어오고 계속 후속 조치 계속 하는 거야, 행정기관은. 그지? 자, 이게 대원칙. 이 원칙이란 말이야. 하지만 예외가 있어. 그지? 이거 안 멈춰놓고 계속 진행하면 이거 판정 나올 때까지 이제 얘는 영업을 못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판정이 내려진다. 판정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거 엄청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판정에서 이기더라도 그때 가서는 엄청난 손해가 날 우려가 있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멈춰놓고 진행을 하게. 응? 여러분들 그저께 소송에서 그 얘기 나왔잖아? 뭐 나왔어? 이번에 수능 봤는데 과학탐구 투인가 그거 문제 정답 정답 없는 거로 해야 된다. 문제 출제가 잘못됐다. 신청하고 결국 문제 출제 위법 있고 정답이 잘못됐다. 이거 소송 낸 거잖아. 그 소송 내면서 어떻게 했어? 정답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한 거야. 교육과정 평가원인가 거기서 한 정답 이거 정답이 아닌 거로 인정해달라. 그래서 법원이 뭐 했어? 그걸 일단 받아줬다니까. 그게 문제 오류가 있는지는 한참 시간 걸려서 판정할 문제고 그거 전에 일단 그걸 정답으로 결정하는 거를 멈춰라.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거야. 응? 그죠? 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이 난리가 났지. 근데 다행히 아니라 너무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관련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그 과탐 2 그거 과목을 보지 않는 수험생들이 많으니까 그걸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대. 그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좀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은가 봐. 어쨌든 그래서 성적은 예정된 대로 다 통지 보냈더라고. 자, 그래서 원칙은 그런데 2번 예외적 집행정지. 그지? 자, 예외야. 집행을 정지.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를 안 멈춰놓고 계속 판정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중대한 손해. 응? 안 멈춰놓고 진행하면 결국 청구인이 나중에 이기는 판정을 받더라도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밑줄 쳐줘야 돼. 중대한 손해. 이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그러면 안 돼요. 응? 거기다 써놔. 중대한 손해. 밑줄 치고. 왜 그거 쓰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소송에서는 언제 멈추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때라고 그래.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라고 그랬어. 응? 그래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자, 중대한 손해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 인정이 될 때는, 자, 그 다음 밑줄 쳐주세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응? 그러니까 행정심판위가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정지해 놓은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고, 임시로 정지해 놓는 거야. 또는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어. 직권으로 또는 신청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 처분의 효력을 정해. 효력, 집행, 절차, 그죠? 이걸 다 세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뭐라고 표현해? 집행정지라 그러잖아. 근데 집행정지라고 우리가 묶어서 말하지만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뭐뭐 있어?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 절차를 후속 절차 정지시키는 거, 그지?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 표현은 집행정지라고 하지만, 그지? 그래갖고 내가 어제 웃긴 게 뭐냐면, 그 기사를 보니까 법원이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이제 언론 기사가 무슨 뭐 집행정지를 내렸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댓글이, 어떤 사람이 댓글이, 야, 이 기자야, 집행정지냐 효력정지냐 똑바로 써라 뭐 이러면서 막 뭐 기레기라고 막 뭐 그래. 응? 막 또 댓글을 달았다고. 아니, 이게 집행정지라고 써도 그 속에는 효력정지도 다 포함하는 의미야. 보다 넓은 의미를 집행정지라고 포괄해 부르는 거지, 그지? 어쨌든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 속에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 응? 그 다음에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 후속 절차를 정지시키는 거. 거기다가 또 셋째 줄 끝에 전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일부를 정지시킬 수도 있대. 응? 그지? 자, 동그라미 1번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한 손해. 응? 그 다음에 뭐야?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어떤 결정?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고 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고 절차를 정지시킬 수도 있으며 전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일부를 정지할 수도 있다. 그지? 그렇고 또 단서. 다만 그 중에 효력을 정지하는 거, 집행을 정지하는 거, 절차를 정지하는 것 중에 제일 센 게 효력을 정지시켜 놓는 거야. 판정 내려질 때까지. 응? 효력 정지하는 게 제일 센 거라, 그거는 그거보다 덜 센 거. 집행을 정지해 주기만 해도, 후속 절차를 정지해 놓기만 해도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하는 결정을 해줘야지 효력까지 정지해주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효력 정지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만 정지해줘도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효력 정지는 허용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이걸 조금 더 부연설하면, 예를 들면, 야, 세금 부과 처분 취소해달라. 행정심판. 근데 세금 부과 처분 효력 정지 받아줄까? 효력 정지해달라는 신청 받아줄까?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줄까? 야, 세금 부과됐는데 결국 세금 부과 조치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없어. 세금 부과는 결국 궁극적 목적은 상대방이 세금을 안 내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경매로 팔아야 세금 부과의 목적이 달성되지. 그러니까 뭐만 해놓으면 돼. 야, 행정기관 니네는 세금 부과 조치 이후에 강제 징수 절차, 응? 이거 하면 안 된다 하고, 뭐야,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해놔도 상대방은 재산 압류당하고 뭐 강제 집행 징수당하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 일단.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싸워서 세금 부과는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한다. 최종 판정에서 이기면 그리고 뭐 강제 집행 당하지도 않고, 그지? 세금 안 내도 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세금 부과 조치가 임시로 효력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로 만드는 효력 정지까지 내려줄 필요는 없지. 그런 경우는 후속 조치만 못하게 정지 결정을 내려줘도 충분히 중대한 손해를 다 막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이게 또 집행을 정지해 놓으면 공익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해주면 안 된대. 이게 동그라미 2번이야.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이제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를 판정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주는
임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놓으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면 판정기관은 집행정지해주면 안 된대. 응?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이 매우 중요해. 시험에 있어서. 응?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부연 설명이 조금 더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있는데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이렇게 있죠? 특별한 논점은 없는데 다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오류가 있다. 교재에 오류가 있는데 동그라미 3번에 뭐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단어가 쓰였지? 아, 그거 잘못 들어갔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고 뭐라고 고쳐야 돼? 중대한 손해. 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소송에서 그렇게 써 있는 거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아니야? 중대한 손해야. 그건 내가 그걸 원래 소송 파트에 있는 걸 똑같이 갖다가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그걸 실수로 안 바꿔놔서 그래. 응? 중대한 손해로 바꿔놔야 돼. 그래서 그 집행정지 요건에 뭐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이렇게 써놨는데, 네, 적극적 요건이란 건 이제 판정기관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요건이 적극적 요건, 필요한. 응?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은 있으면 집행정지 못 해주는 요건. 응?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읽고 그 밑에 내려가면 네, 집행정지 결정 절차, 그지? 1번 아까 했지? 그냥 읽고 지나가.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읽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특별하게 시험 나오는 거 별로 없다. 네. 자,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까지도 뭐 다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와. 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여기는 또 공부를 해야 돼. 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1번은 그냥 당연한 얘기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여기서 얘 A에게 행한 영업정지 처분은 뭐야? 효력을 정지한다. 효력 정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정지 결정이라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가 돼. 판정 내려질 때까지. 그지? 그리고 A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싸우면 되는 거지. 그지? 네, 정지 결정을 내려주면. 그래서 1번 잠정적으로 그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임시적 상태가 됩니다. 넘어가고 2번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해. 집행정지 결정 내려주면 누구한테 효력이 있어? 정지 결정은 청구인, 피청구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특히 누구한테도 관계 행정청 및 3자에게도 미친다. 이게 포인트예요. 관계에 있는 다른 행정청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법적 이해가 있는 3자에게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요거는 3자에게도 미치는 거를 내가 이거는 좀 예를 바꿔놓으면 아까 어떤 청구하는 거 있었지? 예를 들어 이번에는 A라는 사람에게 아까 그거 있잖아. 3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한테는 이익이 되는 처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싸우는 거, 그치? 인근 주민 제3자가 이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청구. 근데 제3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게 시장이라고 하자. 그러면 봐, 우리가 이럴 때 정말로 집행정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제3자 입장에서는 공장건축허가 취소해달라고 청구에 따라서 시장이 A에게 공장건축허가 내준 거 효력이 멈추나? 안 멈추잖아. 응?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서 안 멈추니까 A가 인근 주민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거와 상관없이 공장건축허가는 유효하니까 A는 공장을 계속 지어요. 건축을 계속해. 하다가 어떻게 될까? 판정 진행 중에 공장 다 져버리면 여기 심판위원회가 뭐지? 아이고 이제 와서 허가 내준 거 취소한다 그래봐야 이미 공장은 다 져져 있는데 행정기관의 조치인 허가 취소한다고 해봐야 무의미하다. 응? 뭐야? 이거 판정할 이유가 없다. 아주 판정하는 걸 거절해요. 각하시켜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 인근 주민은 취소해달라고 단지 청구할 게 아니라 취소하면서 뭐 해야 돼? 이거
공장 건축허가 효력 멈춰달라. 응? 이 집행정지를 이걸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러면 이거 들어가면 심판기관은 일단 공장 건축허가 위법인지 심사해서 취소할지 여부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거는 뒤로 미루고 우선 급한 거 뭐야? 이거를 공장 건축허를 효력을 멈춰놔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거부터 먼저 심사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심사해서 집행 정지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집행 정지 속에 공장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시킨다. 판정 내려질 때까지 이렇게 결정을 만약에 정지 결정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정지 결정의 효력은 A한테도 있죠. 여기서 당사자, 싸우는 당사자 말고 청구인 피청구인 말고 이 판정 결과에 이해관계에 있는 A한테도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미쳐. 그리고 A는 어떻게 돼? 공장 건축허가 시장으로 또 받았지만 판정 나올 때까지 공장 건축을 멈춰야 돼요. 그죠? 멈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 이해됐을 거야. 2번. 관계 행정청 및 3자에게도 미친다. 응? 꼭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이 또 중요해. 동그라미 4번.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급을 안 해요. 장래에 향해서만 정지시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사안에서 여기서 A가 공장 건축허가 받고 일단 어떻게 했다? 지하 이 땅 팠어. 땅은 파놓은 상태인데 지금 취소해달라 청구 들어갔고 정지 결정이 내려졌어. 그러면 이미 땅 파놓은 거 여기는 영향을 안 줘. 여기다 추가적으로 공사를 멈추라는 거지. 추가적으로 하는 공사를 멈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미 행해진 거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해서 이미 정지 결정 내려지기 전에 행해진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응? 이해됐지? 응? 그러면 그거 됐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응? 그러면 행정심판기관이 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줬는데 그 이후에 뭐야? 계속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또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정지 결정 내렸던 걸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얘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보내.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더라도 이후 계속 집행정지 시켜놓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계속 집행정지를 시켜야 될 사유가 없어졌다. 이런 경우는 알아서 행정심판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집행정지 결정 내렸던 걸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응? 시험에 뭐 그 정도 한 줄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고할행 그 중요 또 적용 범위라는 거. 자 행정심판기관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정지시켜줄 게 있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집행정지는 취소 심판과 무효등 확인 심판에만 인정됩니다. 응? 이거 중요해요. 행정심판 종류 중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청구 대상인 취소 심판하고 무효등 확인 심판에만 집행정지 결정이란 게 내려질 수 있어요. 끝에 소극적인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행, 자 결론적으로 의무행 심판에는 인정이 안 된다. 응?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보면 거부 처분은 자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그래요. 무슨 논리냐면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어떻게 될까? 자 신청 국민이 뭐 자기한테 이익되는 뭐 허가 내달라 뭐 이런 거 신청. 그런데 행정기관이 거부했다. 거부 처분 내렸다. 그런데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거 효력정지 집행정지 해달라고 신청하지? 그럼 만약에 결정 거부 처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줘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 임시로 없던 상태가 되죠? 그럼 봐봐.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쳐보자. 그런데 거부했다. 근데 거부한 거에 대해서 정지 결정한다. 효력 정지 뭐 이런 결정 내려줘봐야 거부 처분이 임시 없었던 상태로 되는 것 뿐이지 임시로 얘가 허가받은 상태가 돼서 무슨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거부 처분이 있기 이전의 신청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만 되지 결국 뭐냐면
정지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청구인, 그 상대방 국민이 뭔가 정지 결정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될 게 있어야 정지 결정을 내려주는 거야. 아무것도 얻는 이익이 없을 때는 정지 결정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응? 그치? 그래서 거부한 거는 정지 결정을 내려줘봐야 임시로 거부 처분이 없었던 상태, 즉 신청이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간 결과만 될 뿐 아무것도 임시로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응? 정지해줄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행정기관에 아무 응답이 없어.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 아무 조치가 없는 건 정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지시킬 대상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 둘은 이거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의무이행 심판 청구인데, 여기서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정지시켜줘봐야 아무것도 임시로 없는 이익이 없고, 부작위는 정지시킬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꼭 알아두고. 이 논리는 지금 이해를 하면 소송에 가면 똑같은 얘기가 된단 말이야. 응? 자,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부한 건 우리가 집행정지라 그랬지? 근데 집행정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목을 다시 보면 소극적 가구제라 그래. 우선 한자말로 가구제 하는데 가가 임시라는 뜻입니다. 응? 임시구제 조치야. 가구제가 임시. 응? 그러니까 최종 판정 내려지기 전까지 뭔가 임시로 구제 조치해 놓는 거, 이걸 가구제라 그래. 근데 집행정지는 지금 이런 거 같이 영업정지 처분이란데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 있잖아. 불이익이 되는 거를 임시로 멈춰 놓는 그런 조치잖아. 임시로 멈추게 하는 거. 응? 불이익 조치를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멈추는 데 필요한 게 집행정지라면, 이런 건 어떤 것 같아? 이런 거는. 응? 자기한테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들어서 자 뭐냐면 서울대 입학 신청을 했어. 서울대 입학 허가 신청을 했어. 그런데 거부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대 입학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이 나왔어. 이때 필요한 건 뭘까? 거부한 거 정지시키는 거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지.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때 필요한 건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내가 입학이 임시로 된 것처럼 돼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달라. 임시로. 이게 필요해요. 이거를 정지시키는 건 의미가 없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야? 소위 임시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라 하냐면 가처분이라고, 한자로는 가처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직도 이 말이 혼용돼. 응? 소송 파트 가면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 근데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이란, 임시가 가를 뜻한다 그랬지? 응? 그래서 임시처분이란 거 읽어보자. 자, 동그라미 1번 보자.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 응? 밑줄 중대한 불이익, 응? 또 첫째 끝에 급박한 위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자 상대방에게 임시의 지위, 아까 말하면 서울대 학생으로서 임시로 최종 판정 내려질 때까지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지위, 응? 이런 걸 임시의 지위를 인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셋째 끝에 역시 직권으로, 응? 또는 신청을 받아 임시처분이라는 걸 결정할 수 있다. 응?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1번 동그라미 1번 시험에 중요한 얘기고, 첫째 줄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이 든대.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청구인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응? 이거를 상대방한테 임시로 뭔가 허가받은 상태를 인정한다든지 임시로 서울대 학생으로서 학교 다닐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이기더라도 중대한 불이익이 생긴다든지 급박한 위험이 생긴다, 이런 걸 막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또는 진청을 받아 임시처분이란 걸 결정해 줄 수 있다. 그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임시처분은 앞에 공부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 이거 중요해. 이 2번 문장을 보면 집행정지가 우선이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될 때 한해 보충적으로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시처분은 보충적인 조치라는 얘기죠. 집행정지가 우선이고, 집행정지가 우선인데 집행정지만 해줘갖고는 안 될 때, 그럴 때 한해 임시처분 해줘라, 그 말이죠.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하고. 3번은 그냥 이것도 임시처분 내려주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그러면 해주지 말래.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냥 읽고 동그라미 1, 2번에 포인트를 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작년인가 문제됐던 거. 올해인가? 올해인 것 같다. 올해 뭐 있었지? 우리 대선 후보로 나오는 윤석열 후보. 법무부 장관이 뭐 했어? 징계 이렇게 징계위원회 넘겨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결정 내려졌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뭐 했어? 그때 검찰총장으로서 자기한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한 거 위법이다 하고 뭐 했어요? 소송 냈어요. 소송하면서 뭐 했어?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집행을 정지해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 집행정지 결정 안 내려줬으면 정직 2개월이니까 출근 못해요. 검찰총장으로서 직무 수행 못해. 근데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처분 정지 결정을 내려줘서 그냥 판정은 판정이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뭐 한 거야?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했지. 수행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자기 사표 내고 나왔잖아. 나와서 얼마 전에 판결 나왔어요. 1심 재판 판결. 뭐라 나왔어? 징계 2개월 징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갖고 적법으로 판결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민주당 측에서는 징계 받을 짓 했다. 검찰총장이면서 제대로 하고 수사 방해하고 막 정직 받을 짓을 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다. 이걸 막 부각시키고 저쪽에서는 집행정지 받았다. 이걸 또 부각시키고 윤석열 후보처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고 합니다. 근데 최종 판정은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게 판정이 나왔지. 물론 1심 재판이지만 뭐 항소하면 또 2심, 3심 남아있지만 대법원까지 하여튼 1심 판결은 그렇게 남아있죠. 그런 게 다 이 집행정지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런 거. 자,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 주제. 다음 페이지 가면 이 심리. 심리라는 게 뭐야? 아니, 지금 판정 내려달라고 청구가 들어왔으니 행정심판은 어떻게 돼? 청구인, 피청구인, 당사자 주장 들어보고, 서류 검토하고, 증거 조사하고, 의견 듣고,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해야 되잖아. 이렇게 주장을 들어보고, 또 증거 조사하고 이런 절차를 심리, 최종 판정을 내리기 위한 증거 조사, 주장 듣는 절차를 심리라고 한다. 심리가 뭐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거기 심리라는 거 한 3줄 써놨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여기에 용어, 요건 심리, 본안 심리, 요 부분이 있지? 그거는 좀 알아두자. 요거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건 심리. 일단 우리가 아까 심판 청구서 제출하지? 심판 청구를 하지? 청구서 제출. 그러면 뭐 아까 행정심판에 이제 답변서 받고 해가지고 이제 심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뭐부터 하냐면 청구한 사람이 요건을 제대로 다 갖춰서 청구를 했는지, 적법한 청구가 됐는지 그거부터 먼저 심사해. 요건 심리를 해. 우리가 요건이 많잖아. 아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를 한 건지,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를 했는지, 피청구인을 제대로 지정했는지,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한 것인지
등등 요건 갖췄는지를 심사.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요건 구비가 안 됐다. 그지? 또 요건 구비가 됐다. 아마 심사해 본 결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요건 구비가 안 된 경우 아까 이제 말하면 경미한 사항이고 보완, 수정이 가능한 사항은 고치라고 기회를 주고 이제 하지만 이거 도저히 이건 예를 들면 기간이 이미 지났다든지 청구 기간이 지났다든지 청구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를 했다든지 청구 대상이 안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도 아닌 걸 갖고 청구했다. 이렇게 하는 건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요건 구비가 안 됐으면 무슨 판정을 하냐면 요건 자체가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청구하는 사람의 주장은 검토도 안 해요. 아예 청구 자체를 거절해요. 그거를 뭐라면 각하라고 그래요. 각하. 각하하는 판정이에요. 그래서 판정 끝에는 재결. 여러분 소송 가면 재결이란 말을 안 쓰고 판결이란 말을 씁니다. 각하 판결한다. 그지? 여기는 행정심판은 재결이란 말을 써. 중요한 거는 각하야, 각하. 응? 각한단 말이야. 요건 자체가 구비가 안 됐다. 아예 청구를 거절하는. 응? 반면에 요건 구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요건 구비가 됐다 그러면 본안심리라는 걸 해요. 여기서 본안심리라는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의 주장, 자기한테 한 영업정처분이 이러이러해서 위법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잖아. 그게 맞나 안 맞나? 응? 이거를 검토하는 거야. 당사자 주장,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는 걸 본안심리라 그럽니다. 응? 그지?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뭘까? 본안심리 결과 어떻게 나왔어? 자,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즉 영업정지처분은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게 주장이 맞으면 우리가 무슨 표현을 쓰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을 때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응? 그래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다. 그럼 무슨 판정? 이럴 때 쓰는 말 기각이라고 해요. 기각하는 판정을 합니다. 기각 재결. 응?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다. 이유 있다. 이유 있으면 그러면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정을 하는데 그걸 주장을 들어주는 걸 인용한다는 말을 써. 인용 재결을 해요. 응?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면 취소해주고, 응?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으면 무효로 확인해주고 하는 거지, 그지?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들어주는 판정 내린 걸 인용 재결. 소송에서는 인용 판결 이렇게 이제 부르는 용어고.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용어 각하, 기각, 응? 그렇지? 여기서 요건 구비가 안 되면 기각 재결한다. 그러면 안 되지. 각하 재결이지. 기각은 요건은 다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구비됐는데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 봤더니 청구인이 주장하는 게 안 맞다. 그럴 때 내리는 게 기각이야. 쉬운 말로 쓰면 소송으로 따지면 패소 판결 내린 거지. 이게 기각 재결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둘, 각하와 기각이라는 용어는 꼭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걸 섞어요.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중에 공부할 건데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면 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다. 그러면 들어주는 인용 재결하는 게 원칙이야. 다만 예외가 있어요.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면 뭐 취소해달라 그러면 취소해줘야 돼. 그런데 이 청구인의 주장이 맞아서 취소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 행정처분을 취소해주면 공익에 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단 말이야. 참 이게 딜레마야. 이걸 취소하자니 공익이 울고, 응? 취소를 안 해주자니 상대방 청구인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지?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 사정 재결이라고 그래. 공익적 사정을 고려해서 이거를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만 취소하면은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이거를 위법이라고 판정을 해요. 이 행정처분은 위법인 건 맞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위법인 채로 유지시킨다. 이런 판정을 해요. 그리고 청구인은 대신에 위법한 처분 때문에 손해 같은 거 입었을 테니까 돈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뭐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받고 뭐 이런 다른 방법으로 구제해 주도록 하고, 다만 위법이지만 그 처분은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킨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해 놓고도 유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정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응? 그러면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이게 좀 우리가 보통의 기각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주는 결정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청구인의 주장이 맞는데도 안 들어주는 결정이니까 이것도 기각하는 거는 맞는데 특수한 기각이야. 응? 이런 예외적인 제도가 있어요. 소송에도 있어. 소송에 뭐라고 이름 붙일까? 사정 판결. 판결점을 붙이면 되는 거야. 논리는 똑같아. 자, 이거 기본 틀이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뭐 사정재결 얘기는 안 나왔지? 그렇지만 하여튼 요건심리, 본안심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공부할 건 요건심리 결과는 각하, 본안심리 결과는 기각 아니면 인용. 응? 그런 용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응? 그렇죠? 이런 용어를 알아야 무슨 기사, 신문 기사 뭘 뉴스를 보더라도 뭐 그런 말 엄청 많이 써요. 기각이니 각하됐다느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응?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심리의 범위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심리의 범위는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났어. 다시.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시장이 똑같이 가야 돼. 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 이거에 대해서 A가 청구인이 돼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가장 흔한 게 취소해달라는 거니까 취소심판 청구를 했다. 시장을 상대로.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하는데, 이때 심리를 할 때 뭐 할까? A는 일단 행정기관은, 이 시장은 뭐겠어? A가 언제 어느 때 뭐 법 위반 행위를 뭘 해서 법 몇 조에 따라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A가 언제 어느 때 그 위반 사실이 실제로 있었느냐, 이게 사실 문제야. 위반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느냐, 응? 사실관계도 다 조사 판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 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 이렇게 6개월 영업정지까지 한 게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이나 이런 거에 맞는 거냐, 그지? 이 위법이냐 아니냐, 법률 문제, 이거 다 심사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심리의 범위는 사실 문제, 응? 또 법률 문제 다 심사하고, 또 더 중요한 거, 행정심판이 소송하고 다른 점. 소송은 우리가 지난주에서 위법이냐 아니냐만 심사한단 말이야.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위법이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타당한 행위였느냐 부당한 행위였느냐, 위법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 타당한 조치였느냐 아니냐, 응? 한목적적인 조치였느냐 아니냐, 이것까지 판정해서 부당한 행위다 그러면 또 취소해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응? 위법뿐만 아니라 뭐까지? 응? 부당 여부. 응? 이 부당 여부가 중요한 거야. 이게 소송하고 다른 점이야. 위법하다 아니다 판정하는 건, 심사하는 건 당연히 똑같아, 소송하고. 근데 부당한 행위인지 아닌지까지도 심사 판정을 내린다는 게 이게 행정심판의 중요한 차이점이야. 응?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판정해주는 범위가 더 넓은 거지. 응? 부당 여부. 자, 그 다음에 심리 절차의 기본 원칙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그냥 하나의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에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관에 의해서 이제 신분이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근데 헌법 자체에서 재판에 앞서 행정심판이라는 절차 인정될 수 있다. 그 만들어 놓고 그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 돼 있어?
그 판례 알아보기 보면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다고? 헌법에 제 107조 3항에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그러니까 재판에 앞서 행정 심판이라는 절차, 전심 절차로 해놓을 수 있다. 그런데 행정 심판의 절차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 두 줄. 사법 절차가 재판 절차를 지칭한다면 돼. 그러니까 행정 심판에 있어서도 거의 재판에 준하는, 재판 절차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절차가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지. 원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행정 심판 절차에 재판 절차와 유사한 그런 절차를 정해놓고 거치게 해야지,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절차를 뭐 안 거치게 하거나 그런 걸 다 빼놓거나 그러면 헌법에 어긋나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만, 재판에 앞서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하게 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의 절차는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고 헌법이 명시해놨다. 그것만 판례에서 그 정도 하자.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자. 그러면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 처분권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아주 간단해. 처분권주의는 우리가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우리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법집행해가지고 국민에게 법집행해서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행위, 이걸 우리가 행정심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배웠잖아. 그 처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용어 쓰지. 야, 내 물건 내가 처분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때 처분이라는 용어 어때? 내 물건 내가 처분하는데, 그지? 내 물건 내가 갖다 버리건, 누굴 주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뜻의 처분, 그지? 그런 말로 쓰이는 게 여기서 말하는 처분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뜻은 뭐야? 자, 여기 봐봐. 시장으로부터 A가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A는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나 행정심판 청구, 그거 귀찮아, 안 할래. 그냥 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한 달 영업정지다. 한 달 그만두지 뭐. 코로나도 있는데 그냥 덮고 가자, 넘어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건지, 청구하지 않고 그냥 감수할 건지, 이거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야. 그리고 A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야 이 판정이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지. A가 청구도 안 했는데 행정심판에가 A 너한테 영업정지된 거 우리가 알아서 판정해 줄 거야. 알아서 갔다가 판정해 주나? 아니야. 청구가 돼야 절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절차의 시작을 누가 결정해? A가 청구를 해야 시작이 되니까. 청구 안 하면 시작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절차의 시작 청구인에게 맡기고 있죠. 그 다음에 청구인이 뭘 청구할지, 자기한테 행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싸운다. 어떤 걸 싸울지, 그리고 이거 왜 위법부당하다고 무슨 이유로 싸울지 다 당사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청구했다가 나 후회되는데 판정 나오기 전에 A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 그만할래요. 우리가 취하라고 표현하지? 판정 나오기 전에 나 그만할래요 하고 서면으로 써가지고 취하 청구서만 내면 그냥 취하되는 거야. 그러면 너 청구했으니까 끝까지 가야지 왜 중간에 취하해? 이러고 계속 심판 못해. 끝나는 것도 A의 의사에 맡기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읽어봐. 처분권주의란 거 뭐라고? 읽어보자. 당사자가 청구가 돼야 심판 절차가 개시되고 청구 대상과 범위, 판정의 범위 이런 거 다 당사자의 결정에 맡기는 그런 제도를 처분권주의라고 한단 말이야.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시험은. 처분권주의란 건 이해를 하고, 그러면 행정심판 절차에서 처분권주의가 인정이 되냐 이거지. 인정된다 이거지. 그래서 두 번째 끝에 행정심판에도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제목으로 공부해도 되고, 둘째 줄, 셋째 줄 그거로 공부해도 되고, 그지? 다만
이 당사자 청구인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긴 있지 일부. 응? 청구하는 기간은 지가 마음대로 못하잖아. 법으로 딱 정해놓은 기간 내에서만 청구해야 되니까 그건 청구인의 의사에 맡기지 않죠. 그죠? 응? 그런 예외가 일부 있지만 다른 거는 청구인의 의사에 맡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 핵심 결론은 행정심판 절차에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응?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가루 2번은 대심주의 또는 당사자주의라는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마. 대심주의가 뭐야?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치? 싸움의 양쪽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판정기관이 중간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양쪽 주장 들어보고 증거조사해서 판정하는 이런 구조. 이거를 대심주의라 그래요. 응? 그렇죠? 예. 행정심판에 그럼 별건 없어.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아주 중요. 제목이 이제 직권심리라고 돼 있잖아. 제목보다 안에 내용이 중요해. 응? 여기 보면 자, 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줄여 부르는 말이야.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 이 두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심리할 수 있어요. 응? 심리라는 건 뭐 증거조사도 다 포함하니까 당사자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다 증거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이게 특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싸우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야? 민사소송이지? 응? 사적인 관계, 사법적 관계 다투는 거. 민사소송은 법원이 알아서 뭐 증거 조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싸우는 원고, 피고 양쪽 당사자가 뭐야?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증거 제출해야 돼요.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주장하고 증거 내야 돼요. 판사가 알아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말도 안 하는데 그쪽 편에 뭔가 채택해주거나 증거를 알아서 유리한 증거를 조사해주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판사는 그냥 싸우는 양쪽 민사소송에서 양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 제출하는 증거만 갖고 판정해요.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양쪽 싸우는 당사자가 지한테 유리한 거 주장도 안 하고 증거도 못 내면 결국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판사가 알아서 고려 안 해줘. 응? 그게 원래 민사소송의 대우죠. 근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이게 그 싸움의 문제가 이 싸우는 양쪽 원고 피고 또는 청구인 피청구 둘만의 이해관계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공공의 이익하고도 연관이 있어. 지금 공익과 연관이 있는 행정처분이 행해졌는데, 그지? 그걸 좀 싸운단 말이야. 그 취소되면 공익에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공공의 이익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을 두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기본 원칙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정을 하는 거야. 그걸 기본 바탕으로 까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도 공익적 관점에서 이거 당사자 주장하지 않았지만 심판기관이 또 법원이 조사하고 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바로 그 점이 다른 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내. 맨날 틀리게 내는 쪽이 더 많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나 조사할 수 없다. 응? 이렇게 많이 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하고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응? 네, 그게 중요. 응. 그 다음에 쌍가루 4번도 중요합니다. 구술심리 또는 소멸심리. 요거는 또 이제 소송하고 비교하는 건데, 여러분들 재판은 원칙이 공개로 재판하는 거, 공개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개로 재판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방청하는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 이게 공개 재판이에요. 소송은 공개로 진행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예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행정심판은 어떻게 한대? 자, 첫째 줄,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나니까 또는이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일단 여기까지 그거 문장 읽어보자. 그러면 구술심리는 뭐야? 우리가 그냥 짐작컨대 용어 뜻이 뭐겠어? 말로 공격 방어 기회 주는 거지. 그치? 싸우는 청구인 피청구인한테 말로다가 주장하고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 주고 들어보는 거지. 그치? 그게 구술심리. 서면심리는 그냥 제출받은 서류만 갖고 심사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한대? 소송은 구술심리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행정심판은 구술심리로 할 수도 있고 서면심리로 할 수도 있고. 그 누가 결정하게 했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안이 뭐 간단하다 그러면 서류만 갖고 심사, 응? 판정. 좀 당사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판정하면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도 있고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한 줄. 다만 당사자가 청구인이 됐든 피청구인이 됐든 야 이거 우리 말로 공격 방어기에 주고 진행하는 그런 구술심리로 진행을 하자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당사자가 구술심리로 하자고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줘야 돼. 행정심판위원회는 반드시 받아주게 돼 있지는 않고 뭔 소리 서류 심사만 해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사건인데 뭘 서류 심사만 서면 심리만으로도 충분히 결정하고 남는 사건이다. 그러면 안 받아줘도 돼. 근데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받아주래. 구술심리로. 그래서 뜻이 그렇지.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경우 외에는 신청대로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 이 부분 중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까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 그랬지? 근데 행정심판은 법 자체는 행정심판법이라는 것은 공개로 진행한다 비공개로 진행한다 딱 부러지게 말이 없어.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법은 공개로 진행하는지 공개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응? 그런데 행정심판법의 여러 다른 규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거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구나 라고 추정케 할 만한 규정들이 있다는 거야. 특히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동그라미 1번에 그지?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둘째 주 끝에 보면 행정심판법의 전체적인 구조로 뭐야?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지? 그럼 동그라미 1번이 핵심인데 행정심판법 자체는 공개냐 비공개냐 규정이 없다. 응? 하지만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한다고?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택한 것으로 해석한다. 응? 1번이면 충분. 그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심리의 병합과 분리. 이것도 중요해. 그냥 그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 청구를 병합해서 심리하거나 또 병합된 관련 청구를 다시 분리해서 심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복잡한 사건이면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어디서도 이런 거 했었더라. 이 병합해서 하는 거 어디서 있었는데? 하여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보자. 안산시장이 안산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자들 무슨 술집 업자들 다 전부 일제히 일제 단속을 벌였어. 그랬더니 10개 업자가 적발이 됐더라. 법 위반이. 그럼 10개 업자들의 다 6개월 영업정지처분. 그지? 그러면 각자 A라는 업자도 B라는 업자도 이 영업정지 받은 업자들이 각자 행정심판 청구 따로따로. 응? 그런데 다 유사한 사안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따로따로 심사해서 판정? 따로따로 심사하는 거 굉장히 중복적이잖아. 그냥 10개 유사한 사안 다 합쳐서 묶어가지고 같이 심사를 해. 다만 판정은 따로따로, 청구가 따로따로 들어왔으니까 판정은 따로따로 내려줘야 되는데 심리는 합쳐서 할 수 있다고. 응? 이렇게 병합해서 심리하거나 또는 병합해서 심리하던 것도 또 이게 좀 따로 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따로 또 분리해서 심리할 수도 있고. 응? 그래서 그냥 규정 그대로. 그 다음에 쌍가로 7번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걸 우리 재판하는 거 마찬가지. 판사가 언제 다시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날짜 지정하면 그
그 날짜 가서 또 공방을 벌이고 주장하고 자료 제출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도 행정심판 그 판정 심리하는 날짜 며칠로 하겠어요, 언제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회가 지정한다는 거지. 위원회가 지정하면 청구인 피청구인 그때 맞춰서 서류도 내고 주장도 펼치고 해야 되겠지. 여기 넘어가. 그 다음에 쌍가로 8번이 중요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주제가 중요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자, 일단 문장을 읽어보자. 판례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사유를 나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 판단 방법이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 이게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일단은 중요한 건 행정심판에도 소송에서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야. 응? 핵심은 그거야. 둘째, 그때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응? 그대로 적용된다. 뭐가? 소송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응? 그 뜻이다. 그러면 먼저 약간 부연 설명을 해볼게. 자, 뭐냐면 소송 얘기를 해보면 시장은 A라는 사람한테 영업정지 처분할 때 영업정지 처분하면 문서에 반드시 뭘 기재해야 되지? 왜 영업정지 처분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기재해야 되잖아. 우리가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여기다가 뭐라고 이제 이유를 뭐라고 써요?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가 뭐야?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응? 이게 이유예요. 영업정지 시킨 이유가 청소년에게 술 판매했다는 게 영업정지 시킨 이유였어. 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A가 아니 내가 언제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고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엉터리다. 그래갖고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청구를 했더니 청구가 들어가고 난 뒤에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가고 난 뒤에 시장이 야 이거 영업정지 처분한 거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만 갖고는 이거 우리가 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응?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 얘한테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는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응? 원래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거야. 다만 영업정지 처분한 문서에 써놓지만 않았지 원래부터 다른 이유도 있었다. 뭐냐? 이 청구 들어가고 나니까 뒤늦게 뭐야? 뭐 주장하냐면 얘 A 업소의 위생도 불량이다. 응? 이것도 이유가 있었다. 응?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영업정지 시킨 이유에 원래 다 가만히 된 거다. 다만 써놓지만 않았다. 영업정지 처분서에. 그러면서 이 이유까지 새롭게 청구가 된 이후에 시장 측에서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면서 추가하는 거야. 이유를 추가하고 이것까지 고려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판정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행정청이 이렇게 청구가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나중에 이유를 추가했는데 그럼 이 추가한 이유까지 고려해서 판정을 해야 되냐 이거지. 응?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열심히 뭘 준비해서 싸움을 걸은 거야. 청소년이 술 팔았다는 이유 이거에 반박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해서 싸웠는데 그지? 갑자기 싸움 도중에 예상치 못하는 갑자기 이걸 갖다 들이대 그지? 이런 이유 이러면 상대방은 너무 불리해져.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반박을 못하잖아. 이거 안 돼. 이거. 근데 이거를 무조건 또 이 추가한 이유를 무조건 또 고려 안 하면 또 문제가 있어. 왜냐면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러면 어쨌든 A한테 너무 불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이 뭐냐 이거야. 행정청이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싸움 걸어서 심판 청구 들어가니까 행정청이 나중에 추가한 이유하고 이 둘을 비교. 이게 사실상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는 거냐,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라면 이것까지 고려해서 판정을 해야 된대. 근데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이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면 행정청이 나중에 추가한 이유는 이거 판정할 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와 행정청이 나중에 추가한 위생불량의 이유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전혀 다르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그 두째 줄에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게 말만 그렇게 써. 이게 동일한 이유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면 행정청이 이것 나중에 추가한 이유는 판정할 때 전혀 고려 안 합니다. 오직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만 가지고 위법부당한지 아닌지를 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런 논리가 소송에서 얘기되는데 그 논리가 행정심판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논리, 행정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자, 오른쪽으로 가서 판례 별로 굳이 안 봐도 괜찮아. 오른쪽 가면 이제 딱 하나 공부하는 건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요구 그랬죠? 그래서 읽어보자. 거기 동그라미 1번만 공부합니다. 뭐라고 되냐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 중에 그 밑줄 쳐주세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다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일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는 아니에요. 오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정해놨어요. 자, 읽어보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밑줄. 그러면 청구 사건 들어온 거 심리하고 판정 내리는데 이게 심리 판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청구 대상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든단 말이야.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그 행정기관이 만든 명령, 이런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한대? 그러면 넷째 줄, 문제가 있다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인정되면 그 법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개정해라, 폐지해라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밑줄, 시정조치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동그라미 2번은 외우지 말고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시험은 간단한 거야. 그 중앙행정심판위가 청구받아갖고 뭔가 심사 판정을 하다 보니까 관계된 그 행정에 관한 법들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 법과 관련된 행정기관에게 야, 개정해라, 폐지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불합리한 행정에 관한 명령 개선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는 안 나오고 그냥 맞게 이것도 줄여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게 따르도록 돼 있다. 거의 맞게네. 근데 혹시나 틀리게 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다 포함하면 이게 틀리는 거고 그렇게 돼 있다는.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당사자 얘기 들어보고 증거 조사도 하고 판정 내릴 준비를 했으니까, 그지? 최종 남은 거 뭐겠어? 판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청구 들어온 거예요. 최종 판정하는 걸 재결이라 그러고 이 재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행정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자, 그럼 쉬는 시간 가지고 공부합시다.